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볼 텐데요. 고용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나온 월간 고용 보고서 여전히 뜨겁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은 20만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26만 3천이 증가를 했죠. 시간당 평균 임금도요. 예상이 0.3% 전월 대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무려 0.6%. 거기다 전월치까지 플러스로 이제 그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와 이제 고용시장이 되게 뜨겁구나 여전히. 그러면서 그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내렸어요.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금리는 내려가고 내려가다 못해 단기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뭐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하루를 끝마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게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유 첫 번째가 사실 뭐 첫 번째가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업 조사하고 가계 조사에서 여전하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월간 고용의 순증, 시간당 평균 임금, 요거는 기업 대상 조사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대부분 중요한 데이터들은 또 가계 대상 조사예요. 실업률이나 참가율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가계 조사를 보게 되면 기업 조사하고 다르게 기업 조사는 뜨거운데 가계 조사를 보게 되면 되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순증도 봤을 때는 기업 대상 조사는 26만 3천인데 가계 대상 조사는 마이너스 13만 8천이란 겁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아예. 근데 이런 일이 꽤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난 22년 4월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업 원래는 과거에는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 가계 대상 조사는 그대로 있는데 기업 대상 조사만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년 그래서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서 순증을 해보면 기업 대상 조사는 269만이 증가를 했는데 가계 대상 조사는 10,000명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실업률도 보니까 3.7로 동일하고 물론 이제 소수점 더 밑에 자리까지 하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보니까는 이게 뭐 보니까는 그 고용이 뜨겁다라고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뭔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임금도 올라가고 근데 참가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져 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데이터 이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발표 내에서 조사법에 따라 갖고 데이터가 두 개가 다르게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고용 데이터들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 직전에 나왔던 ADP 비농업 고용은 실제 연준의 그 긴축으로 인해 갖고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월간 고용 순증이 13만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인 이직 보고서도 보게 되면은 또 좀 내려왔고, 그리고 실업상 청구 건수도 연속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신규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평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고용 데이터 플러스 월간 고용 보고서 내에서 가계 대상은 식어가고 있는데 기업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기업 대상 조사가 혹시 조금 뭐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뜨겁다라고 막 가격 반영을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죠. 그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왜 그러냐 하면은 고용이 뜨겁게 나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고용이 뜨거운데 그러면 인플레가 임금 인상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잡으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50bp 못하고 12월 달에 75bp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던 찰나, 특히나 지금도 여전히 75bp에 대해 갖고서 가격 반영이 일부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려던 찰나에 또 이 양반이 등장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트윗도 올려요. 네. 기사 제목 자체가 다음 회의에서 지금 50bp 인상. 네. 그러니까 이게 50bp 인상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약간 사실상 여기서도 보시면은 트윗에서 적어놓은 게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거든요. 이 그 다음 회의에서 이제 50bp 인상으로 가는 뭐 그런 이제 경로에 지금 연준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가지고서는 상반기까지 그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거는 일단 다른 부분이니까 다음 달 회의에서 이거 고용도 잘 나왔고 임금 인상폭도 다시금 올라갔는데 혹시 75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고용 데이터를 보고 일 수도 있는데 팀이라서 바로 기사 써서 아니 50이야. 50일 거래. 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못 올라가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5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쨌든 뭐랄까요, 그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이 5%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이거는 가격 반영이 상당 부분 돼 있는 거죠. 이미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 5% 위로 갔다가 5% 밑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가격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반영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비둘기적으로 익힐 수 있는 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1월까지 금리 올린 걸로 인해 갖고 기준금리가 3.75에서 4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12월에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25에서 4.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반기에는 회의가 4번 있어요. 5% 이상으로 가려면은 금리를 그 4번의 회의 중에 3번을 25bp씩 올리면은 5%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 금리 6% 이상 돼야 된다. 그럼 내년에 모든 회의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 25bp씩. 근데 그거는 일단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죠? 이 시나리오대로 얘기대로 간다면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2월에 50으로 내리고 그 2023년 첫 번째 회의에서 25로 내리는 게 아니라 50을 당분간 할 수도 있다라고 매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상반기 5%하고 그 의견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50씩 두 번만 더 올려버리면 당장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러니까는 요 얘기 자체를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도 그렇게까지 높게는 안 잡아도 된다라는 게 여기서도 또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로부터 피보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주식을 이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게 10월 21일이었나요?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게 그 뒤에도 티밀하우스가 이것저것 요즘에 글 너무 많이 올려요. 사실 저것 때문에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 근데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다음 회의에서 함부로 75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긋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함부로 5 이상 간다라고도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정해놓지 마라. 우리가 조금 더 올릴 거긴 한데 데이터 보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이미 너무 5 이상으로 급하게 다 올려놓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저는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예상이 돼 있거나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은 다 일부 매파성이 묻어나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이미. 그래서 그런 게 묻어나 있는 한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겁낼 건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는 뭐 어쨌든 나중에도 결국엔 고용이 핵심이 데이터인데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인플레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침체를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침체에 대해 갖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뭐 제가 3% 나가고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10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침체를 우리가 막 판단할 때 고용이 많이 나빠지면 항상 침체로 판단 내려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선후관계인지 있는지는 몰라요. 고용이 너무 나빠지니까는 막 소비도 줄고 해가지고서 침체가 온 건지, 침체가 돼버리니까는 기업들이 못 버티고 이제 인원 감축을 가는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실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뭐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침체로 인정받았던 기간을 보면 GDP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고용이 나빠지면 즉각적으로 침체로 반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혹은 침체가 너무 깊지 않으려면 고용이 너무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나빠지면 그거는 이꼬르 깊은 침체 이렇게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계속 뜨거워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 걱정 계속될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열기는 빠지면서 너무 부진하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맹숭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는데 그 중용을 지켜야 된대요. 원래 중용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경로가 사실 연준에서 처음에 막 금리 인상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너무 높게 나올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경로가 조금은 더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나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작년 말이나 올 초부터 해서 올해 경기 침체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침체는 무조건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에서 못 올리지 않을까라고 본다라고 했었는데 침체가 근데 지금은 생각이 그래요. 오더라도 얕게 올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운이 좋으면 살짝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침체 파트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